안녕하세요. 해석합니다. 오늘 영상은 6월 4주차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난 FOMC 회의가 이제 끝났어요. FOMC 회의 이후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주식 시장입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도 금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장이 좀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이었는데 블러드 총재라고 있죠. 이 이름은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2022년 말에 뭐첫 금리 인상을 좀 예상한다 이런 좀 발언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런 뭐 뉴스도 쏟아지고 미국 시장이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1.58% 하락을 했고요. S&P가 1.3%, 그리고 나스닥이 0.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요. 이제 독일, 프랑스, 이제 유럽 증시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좀 야간 선물이 한 0.8% 정도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우리 시장도 한 0.8% 정도 좀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FOMC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큰 스탠스는 결론은 막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제 점도표로 인해서 뭐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뭐 이전부터 했던 이야기고 2023년에 뭐 금리 한 두 차례 뭐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거 좀 빨라진 부분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 국채, 그리고 이제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좀 반응을 해요.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금요일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미국장에서 단기 미국 2년물이죠. 2년물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는 반면 10년물인 장기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미국 2년물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인데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금리 인상건이 좀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원래 단기 금리가 먼저 반응을 좀 합니다. 단기 금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는 일정 부분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거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은 전고점까지 와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이런 게 지금 나스닥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고점 돌파를 막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더 이상 막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확실한 것은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점 부담감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면서 뭐 연준 의원도 그러고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그래요.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누가 사줘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막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을 굉장히 잘 짜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을 봤으니까 이제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를 보면은 다우지수는 여기서 쌍봉 찍고 지금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좀 급하게 밀리고 있어요. 추세가 거의 깨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다우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독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독일 지수를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네, 금요일에는 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원래 이 전고점 패턴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빠르게 올라가서 따라붙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상승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좀 매물을 넘기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전고점 돌파형 패턴이잖아요. 정고점을 주가가 넘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독일 지수를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점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독일 지수가 밀리는 걸 보시면은 금요일에 장대음봉이 나고 거래량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리면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습이 독일 지수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전고점에서 이제 독일처럼 왔다 갔다 빠르게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게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도 주식시장에 이해를 하고 큰 틀에 자리를 분명 잡으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제가 한 달 가까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 사줘야 됩니다. 주식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누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죠. 그래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박스권을 그리고 여기 돌파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빠르게 올라갔죠. 시장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누가 많이 사줬다는 거죠. 누가 많이 사줬죠?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이때였죠. 그 다음에 과열로 폭풍같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가 12월 말에서 1월 초였고요. 이때는 그랬죠. 삼성전자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언론부터 분위기가 파다했어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준 시기가 이 시기죠. 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패턴상 그런 패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카카오밖에 없었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대형주가 카카오밖에 없었는데 이 구간과 작년이죠. 작년 구간과 지금 구간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작년에는 카카오가 올라가면은 네이버를 포함해서 언택트를 끌고 갑니다. 뭐 게임주도 그렇고요.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카카오는 정고점을 넘어서 빠르게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부터 과열권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도 같이 정고점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고점을 돌파 못했죠. 좀 더 약하죠.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가 언택트의 대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주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도 이제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NC소프트를 보면 오히려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작년 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선택 슬림화예요. 슬림화 돼서 가는 놈만 갑니다. 이제 카카오가 이번에 선택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은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돈이 작년에는 풍부했습니다. 자금이 풍부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등도 찾고 2등도 찾고 그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돈이 작년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돈이 지금은 한정적이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화돼서 찝어서 얘만 가는 거죠. 얘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한정적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고 지금 계속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비싸게 많이 사주려고 하지 않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내가 막 가기보다는 방어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동시효과 때 좀
물량이 더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많이 들어왔죠. 금요일장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이제 코스닥은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수급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중소형주 장세로 계속적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대형주는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 말고는 재미가 없죠.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 좀 내가 쏘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역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쪽에 돈을 넣고 거기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 메이저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중소형주 쪽에 굉장히 외국인 자금이 스물스물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끝나면 한 번씩 튀겠죠. 그런 모습이 좀 돌아가면서 중소형주 쪽에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이 더 시세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수급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 코스닥과 코스피가 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지표들이 이제 FOMC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면 우리 환율에도 좋아지지 않나요? 환율이 좋아지지 않으면 외국인 매수가 정체되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증시들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라 그랬죠? 자, 테이퍼링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흥국 증시가 먼저 하락을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신흥국 증시들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이 신흥국 증시들이 하락을 하거나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테이퍼링이 머지않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은 왜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할까?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9년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었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첫 양적 완화 이제 버냉키 의장 때 그때는 돈을 은행에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개인에게 뿌려라. 여기 연준이 있으면 페드가 있고 시중 은행들에게 돈을 풀어주고 여기서 개인들에게 뿌려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죠. 그리고 뭐 안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은행들만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한테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 실수를 알고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때랑 말씀을 드렸죠. 파월 의장과 이제 트럼프가 개인에게 이제 직접 이번에는 페드에서 개인에게 직접 쐈죠. 은행을 건너뛰고 뭐 이쪽으로도 이제 지원이 가지만 이렇게 개인들에게 직접 재난지원금 뭐 고용유지원금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러면 직접 쏴서 이번에는 경기 회복이 엄청나게 빨랐단 말입니다. V자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이거죠. 연준에서 개인들에게 직접 돈을 썼다. 니네가 내가 돈을 직접 줄 테니까 니네들이 써. 전처럼 이렇게 누구 건너서 안 가고 바로바로 쏴줄게. 해서 경기 회복사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V자 급등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그걸 넘어서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하면 충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과는 좀 다른 거죠. 양적 완화를 2009년에는 길게 몇 년간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1년 좀 넘었어요. 그렇죠. 이 효과가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르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시장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2009년과의 차이점은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자, 결론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스탠스는 크게 변한 건 없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좀 앞당겨진 그런 부분, 그 앞당겨진 것도 뭐 2023년에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2024년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바뀐 부분이 2023년까지 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요게 좀 바뀐 부분이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금리는 동결하겠다. 요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제 뭐 세분화를 시켜서 보면은 총화 지급 준비금 금리라고 IOER이라고 있는데 0.1에서 0.15로 인상이 됐고 영래포 금리가 0%에서 0.015로 인상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그림 잡는 데만 좀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계속적으로 매입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겠다. 돈은 계속 풀겠다. 테이퍼링 나오기 전까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락을 하면은 다시 또 올라와 주려고 할 것이고요. 또 고점에서는 계속 부담감이 생겨서 이렇게 막 치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다가 뭐 하락도 나오고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어느 뭐 3100선 뭐 요 정도까지도 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꺾어 버리면 이쪽에서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또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시 지금 자리처럼 이렇게 고점, 전고점 부분 3200, 3300포인트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현금 40%가 뭐 적절하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오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 늘리고 가시고 밑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다시 그 현금을 낙폭과대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뭐 테이퍼링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 연준에서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연준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돈은 지속적으로 풀겠다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돈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 누가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고점 부담감이 생기는 이게 테이퍼링 선언 전까지는 시장이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테이퍼링 선언이 되면 뭐 시장이 뭐 쿵하고 내려올 수 있죠. 그때는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저점은 잡아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전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쫓아가지 말고 하락폭이 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중소형주 쪽이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분간은 좀 전략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좀 박스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작년과 다른 장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막 수익률을 급하게 막 얻으려고 하시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작년 뭐 올해까지는 뭐 돈을 버셨으면 괜찮은데 작년에도 손실이 났고 올해도 만약 손실이 났다 하시면 내 마음이 더 급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같은 자리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고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따라가지 말자 철저하게 낙폭과대나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좀 안전하게 가셔야 된다 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지금 구간 지금 시점에서는 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제 급해지시면 안 돼요. 여유있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종목을 많이 말씀 안 드리죠. 뭐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뭐 롯데지나 GS 뭐 삼성물산 해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더 좋아질까?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기회가 오게 되고 당이 좋아질 거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그때 또 종목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지키시고 좀 관리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시장이 또
아, 크게 상승을 할 자리가 오겠구나 하면은 그때 또 종목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좀 지키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